야, 어때? 시원하니 좋지? 하하. 한 남자가 캔맥주를 설주의 머리에 쏟아부었습니다. 흰 티셔츠는 젖어들었고 그 아래 그녀의 실루엣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와, 전혀 장난 아니었네. 감탄과 조롱이 쏟아지던 그 순간 설주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참교육했을까요? 달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동해안의 작은 항구 마을 전통시장 한편에 자리한 민석 슈퍼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쪽 계산대 뒤에는 휠체어에 앉은 68세의 정민석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들어온 라면 상자들을 정리하려고 휠체어를 돌리며 애쓰고 있었습니다. 설주야, 창고에서 콜라 한 박스만 더 가져다 줄래? 정민석이 가게 안쪽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아버님.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창고에서 정민석의 며느리 김설주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가게에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키가 크고 뒤통수에 거북이 문신이 살짝 보였고 두 번째 남자는 금리가 번쩍이며 씹던 껌을 소리내어 터뜨렸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가장 나이가 어려 보였지만 눈빛이 거칠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민석이 휠체어에서 고개를 돌리며 인사했습니다. 거북이 문신 남자가 카운터 상판을 손바닥으로 탁탁 쳤습니다. 할아버지, 말보로 한 갑 주세요. 네, 잠시만요. 정민석이 휠체어를 돌려 담배 진열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며 담배를 꺼내려 했지만 쉽게 닿지 않았습니다. 금리 남자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다리도 불편한 양반이 집에서 쉬지 뭐하러 나와서 고생이야. 죄송합니다. 이게 분명히 닿았는데 정민석의 손이 아슬아슬하게 담배에 닿지 않았습니다. 아,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가지가지하네. 거북이 문신 남자가 직접 담배를 꺼내기 위해 카운터를 밟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원하는 담배 한 갑을 꺼내어 다시 내려왔습니다. 얼마야? 그가 담배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으며 물었습니다. 4,500원입니다. 내 수고비는 빼줘야지.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 거북이 문신 남자가 일부러 짓궂게 말했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만 담배는 정가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민석이 쩔쩔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갑자기 정민석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형님 몸값이 얼만지 알아? 정민석의 얼굴에 당황스런 표정이 스쳤습니다. 남자는 정민석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휠체어도 같이 위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정민석이 휠체어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석은 혹시라도 설주까지 위험에 휘말릴까 걱정되어 남자들에게 일부러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고에서는 여전히 설주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하필 가게의 소란이 들리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야, 저 양반 어지럽겠다. 좀 살살해. 금리 남자가 진열되어 있던 캔맥주를 따며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창고 정리를 마친 설주는 콜라박스를 들고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가게 안에서 들려오는 소란이 그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가지고 오던 콜라박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창고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휠체어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2명의 남자들이 카운터 앞에 서 있었고 한 명은 캔맥주를 따서 마시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과 행동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설주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북이 문신 남자가 설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오호라, 예쁜 따님이 있었네. 금리 남자가 캔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트림을 꺼억하며 설주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니, 그럼 미리 얘기를 하시지. 우리도 다 미혼인데. 젊은 남자도 설주의 몸매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설주는 그들의 더러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아버지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 필요한 물건 다 사셨으면 나가주세요. 거북이 문신 남자가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너는 얼마예요? 가게 안은 금연입니다. 담배 끄세요. 설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금리 남자가 한 손에 캔맥주를 들고 음흉하게 웃으며 설주 앞에 섰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 그럼 나도 딱딱해진단 말이야. 카운터 앞에 두 명의 남자가 그 말 뜻을 이해하고 빵 터지며 크게 웃었습니다. 설주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상한 소리 하면 진짜 가만히 안 있습니다. 거북이 문신 남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고 감탄하면서 말했습니다. 오호, 멋있다. 겁나 섹시해. 금리 남자가 거북이 문신 남자를 보고 다시 설주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형님, 제가 더 섹시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캔맥주를 설주의 머리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설주가 입고 있던 흰색 티셔츠는 맥주가 쏟아지며 서서히 젖어들었고 흘러내리는 맥주를 따라 옷이 살에 달라붙으면서 그녀의 몸매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설주는 당장이라도 그들을 해치우고 싶었지만 그러다간 진짜로 자신이 그들을 죽이게 될까봐 망설였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맺은 다짐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 때문에 그녀의 내면은 극심한 갈등과 분노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와, 뭐야, 전현 장난 아니었네. 거북이 문신 남자가 입을 벌린 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나머지 두 남자도 박수를 치며 크게 웃었고 입을 벌려 저마다 경박한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설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리 남자가 설주의 몸을 만지려고 손을 뻗는 순간 설주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손목을 역방향으로 비틀면서 동시에 그의 팔꿈치를 관절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꺾었습니다. 아!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고 탭을 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관절이 부러지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설주는 남자를 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만히 안 있는다고 했지. 젊은 남자가 당황하며 설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년 뭐야? 설주도 젊은 남자에게 뛰어가면서 그의 주먹을 옆으로 살짝 피하고 자신의 손날로 젊은 남자의 목 쪽에 급소를 쳤습니다. 젊은 남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거북이 문신 남자가 담배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년이 감히.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지만 설주가 이미 그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설주는 남자의 다리를 재빠르게 걸어 넘어뜨린 후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렸습니다. 아, 놔주세요, 제발. 거북이 문신 남자가 바닥에 엎어진 채 소리쳤습니다. 설주가 그의 팔에 더 힘을 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움직이면 팔 부러진다. 금리 남자가 자신의 덜렁거리는 팔을 부여잡고 일어나려 했지만 설주의 시선이 그에게 향하자 움찔하며 멈췄습니다. 젊은 남자도 여전히 바닥에 누워 기절한 상태였고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불과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3명의 조폭이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가게 안은 조폭들의 신음소리와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정민석은 휠체어에서 눈을 크게 뜨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고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에는 놀라움과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설주가 거북이 문신 남자의 팔을 놓아주며 일어났습니다. 꺼져.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그땐 진짜 죽는다. 설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거북이 문신 남자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어깨를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금리 남자가 팔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금리 남자가 젊은 남자를 발로 툭툭 건드리자 바닥에 손을 짚고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세 남자는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면서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처음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북이 문신 남자가 가게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다음에 진짜 뒤졌어. 우리가 누군지 알고 건드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게 밖에서 지켜보던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주가 바닥에 흘린 맥주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석은 여전히 휠체어에서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궁금증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면서 전혀 몰랐던 며느리의 또 다른 모습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든든함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설주가 모두 치운 후 정민석을 향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많이 놀라셨죠? 죄송해요. 정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설주야, 너 어떻게? 설주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설주가 깊은 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버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정민석이 휠체어를 돌려 설주와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그치는 기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설주가 진열대에 기대어 서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탈북자가 아닙니다. 정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설주가 탈북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북한에서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설주의 점점 작아져가는 목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조용히 과거로 들어갔습니다. 10년 전 평양 외곽의 비밀 훈련소였습니다. 눈 덮인 산악지대에 자리한 이곳은 북한인민군 최정예 특수부대 선발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훈련소 입구에는 조국 통일의 칼날이 되자라는 붉은 글씨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훈련소 운동장에는 200명이 넘는 젊은 남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 20대 초반의 나이로 각 부대에서 선발된 최고의 인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22세의 김설주도 있었습니다. 당시 설주의 모습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과 굳건한 표정, 그리고 조국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단정하게 입은 그녀의 어깨는 당당했고 시선은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훈련소 지휘관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동무들, 이곳에서 살아남는 것은 단 10명뿐이다. 200명의 지원자들 사이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조국 통일의 날까지 우리의 칼날이 되어 목숨을 바칠 진정한 전사만이 이곳을 통과할 것이다. 설주의 오른쪽에는 철진이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설주와 비슷한 나이로
강인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진의 얼굴에도 설주와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힘든 훈련 속에서 설주와 철진은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설주 동무 힘들어도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국의 칼이 되기로 했잖습니까? 철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네, 철진 동무. 끝까지 해봅시다. 설주도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6개월간의 혹독한 훈련이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몇 명씩 포기하거나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최종 1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설주와 철진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훈련소 지휘관이 10명 앞에서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동무들은 이제 조국의 칼날이다. 목숨을 바쳐 싸울 진정한 전사가 되었다. 설주와 철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설주 동무, 우리는 조국의 칼이 되었습니다. 철진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철진 동무. 언제까지나 함께합시다. 설주도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특수부대 복무 6년째 되던 해, 설주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의 한 관청 건물에서 설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김설주 동무의 부친이 반당 반혁명 행위로 처형되었습니다. 당 간부가 차가운 목소리로 통보했습니다. 설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에 충성하는 모범적인 공장 기술자였고 매일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충성 맹세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아버지는 평생 당을 위해서만 살아오신 분입니다. 설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성 저하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상급자에게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반당 행위입니다. 간부가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설주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밤낮 없이 기술 개발에 매달렸던 분이었습니다. 불만을 토로하기는커녕 작업 효율을 높이자는 건설적인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건 누명입니다. 아버지는 윗선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김설주 동무는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연자제에서 면제됩니다. 간부의 말에 설주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자제에서 면제된다는 것은 가족들이 모두 숙청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에서 설주는 눈물을 흘리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했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몰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철진이 설주를 찾아왔습니다. 설주 동무 힘내세요. 철진이 위로하려 했지만 설주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철진 동무, 우리가 지키려는 조국이 정말 옳은 걸까요? 설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주 동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설주의 마음속 의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지, 왜 가족들이 희생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설주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체제를 위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설주는 몰래 국경지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원으로서 가진 정보와 기술을 이용해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밤 설주는 기숙사에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고 국경지대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만강 근처 국경지대에 도착한 것은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설주는 조심스럽게
강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주가 뒤돌아보니 여러 명의 추격자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설주, 멈춰라. 설주는 즉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체력으로 빠르게 강변을 따라 뛰었습니다. 하지만 추격자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왔습니다. 총소리가 울리며 설주 주변으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설주가 나무 뒤에 숨어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추격자 중 한 명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설주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철진이었습니다. 설주 동무, 그만 나와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철진이 총을 들고 설주가 숨은 곳을 향해 말했습니다. 설주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동료가 자신을 추격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철진 동무. 설주가 나무 뒤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철진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도 이 상황이 괴로웠지만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주 동무, 돌아갑시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갈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설주 동무, 제발 돌아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주가 천천히 철진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철진 동무, 함께 가요. 여기서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안 됩니다. 제 가족이 있어요.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철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설주는 철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연자제가 있는 이곳에서 가족을 두고 탈북한다는 것은 가족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럼 저만이라도 보내주세요. 설주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철진이 총을 더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만약 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설주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죽일 수밖에 없어요. 철진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알겠어요, 철진 동무. 함께 돌아가야겠군요. 철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총을 내렸습니다. 다시 기지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린 순간 설주가 뒤에서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철진 동무,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 순간 설주가 갑자기 철진에게 달려들어 철진의 목을 졸랐습니다. 철진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철진이 저항해 보려고 했지만 설주의 기술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설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철진의 몸이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고 설주의 팔에서 쓰러졌습니다. 설주가 기절한 철진을 땅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녀는 철진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철진 동무, 꼭 살아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세요. 다른 추격자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설주는 마지막으로 기절한 철진을 바라본 후 강을 향해 뛰었습니다. 차가운 두만강 물이 그녀의 몸을 덮었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설주는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북한 쪽에서 손전등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설주는 떨리는 몸으로 중국 땅을 걸었습니다. 철진과의 이별, 조국과의 결별이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중국에서의 인연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설주는 온갖 위험과 차별을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숨어 살면서 언제 북한으로 송환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지냈습니다. 어느 날 밤 설주는 중국 공안의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가 한국 영사관 근처까지 왔습니다. 영사관 담장 너머로 뛰어넘는 순간
가슴속에서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설주가 영사관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설주는 대한민국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설주는 한국 땅을 밟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 자유로워졌어요. 설주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설주는 탈북 정착 지원 교육을 마친 뒤 가슴 가득 희망을 품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바닥나고 있었고 설주는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서 탈북민 전문 취업 알선이라는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설주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번화가 건물 지하에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설주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설주 씨 맞죠? 좋은 자리가 있어요. 남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설주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지사 같은 건데 말 그대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수입도 괜찮고 대우도 좋답니다. 남자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설주는 의심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다는 기쁨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첫날 저녁 설주는 강남의 한 건물로 안내되었습니다. 계단을 타고 2층으로 들어서자 여러 개의 방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설주는 뭔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편견 없이 지정된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당황한 김설주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왔는데. 남자가 설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예쁘네. 이리 와서 술이나 따라봐. 설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일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설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실장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설주 씨, 뭐라고 있어? 빨리 의원님께 인사드려. 어렵고 힘든 분을 돕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돕는 일 맞잖아. 실장이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 국회의원님인데, 나라를 위해 밤낮 없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데, 이건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설주가 당황했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장의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야, 북한에서 온 주제에 까탈스럽게 굴어? 설주가 분노에 차서 방을 나가려 했지만 실장이 문을 막았습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끝까지 마무리는 해야지. 설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북한에서 단련된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켜. 설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장이 설주의 팔을 붙잡으려는 순간 설주가 그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아! 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설주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설주는 한국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며칠 후 설주는 편의점 야간 알바 자리를 구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하는 고된 일이었지만 정직한 노동이었습니다. 매일 밤 편의점에서 홀로 일하며 설주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지, 진정한 행복은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설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철진을 생각하며 꼭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설주에게 특별한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매일 밤 11시 30분쯤 나타나는 건설 현장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항상 똑같은 것을 샀습니다. 컵라면 하나, 삼각김밥 하나, 그리고 우유 한 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물건을 계산대에 올리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주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정태호였습니다. 그는 작지만 선량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정중하게 인사하고 계산을 마친 후에는 항상 수고하세요라고 말하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태호가 설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혼자 일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태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해졌어요. 설주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밤에 이상한 사람들 오면 위험하지 않으세요? 태호가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습니다. 설주는 태호의 순수한 걱정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건설 일하는데 야간 작업 끝나고 오는 길이에요. 태호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 하시는군요. 설주가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랑 생활비 벌려면 야간까지 해야 해서요. 태호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주는 태호의 효심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태호는 설주의 말수가 적다는 것을 알았지만 억지로 대화를 이끌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 취객이 들어와 설주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아가씨 전화번호 좀 알려줘. 취객이 계산대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설주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뭐야, 인연이 까탈스럽게? 취객이 목소리를 높이며 설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설주가 자세를 취하려고 하던 그때 태호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태호가 취객과 설주 사이에 섰습니다. 아저씨, 그만하시고 가세요. 태호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뭔데 끼어들어? 취객이 태호를 밀치려 했지만 태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싫어하시는데 그만하세요. 태호가 취객을 진정시키며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설주는 태호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려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남자다움을 느꼈습니다.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태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설주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태호는 설주가 탈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과거가 뭐 중요해요? 지금의 설주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걸요. 태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설주는 태호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가슴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6개월 후 태호가 설주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설주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태호가 편의점에서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설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설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설주 씨가 아니면 안 됩니다. 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태호의 아버지 정민석과 몇몇 지인들만 참석한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정민석은 설주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 태호가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잘 부탁한다. 정민석이 설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설주은 드디어 진정한 가족을 만났다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혼생활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시간이 설주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설주 씨, 정말 행복해요. 태호가 설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설주가 진심으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설주는 마침내 자신이 찾던 평범하고 소중한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2년째, 태호는 점점 더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치료비가 늘어나고 생활비도 부족해지자 그는 주간 근무에 이어 야간 작업까지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설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아버지 수술비도 마련할 수 있어요. 태호가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민석의 다리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부족해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매일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얼굴은 점점 야위어갔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어졌습니다. 아들아, 그만해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정민석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꼭 수술 받으셔야 해요. 태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태호는 38층 건물 공사 현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으로 철근을 옮기는 작업이었습니다. 태호는 졸음과 피로를 이겨내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크레인의 와이어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험해. 누군가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대한 철근 묶음이 태호 쪽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태호는 순간적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피로에 지친 몸이 재빠르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119에 신고해. 빨리. 현장 관리자가 소리쳤습니다. 설주는 새벽 3시에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태호 씨 보호자이신가요? 응급실로 빨리 오세요. 간호사의 급한 목소리에 설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설주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의식을 잃은 태호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남편이 어떻게 된 건가요? 설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부 출혈이 심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민석도 부랴부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본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호야, 우리 태호야. 정민석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3일간의 사투 끝에 태호는 잠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설주야, 아버지. 태호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태호 씨, 말하지 마세요. 설주가 눈물을 흘리며 태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를 부탁해. 꼭. 태호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습니다. 태호 씨. 설주가 소리쳤지만 태호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35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설주는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태호는 설주에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정민석은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뇌졸중이 왔습니다. 이전부터 다리가 불편했던 그는 뇌졸중까지 겹치면서
완전한 하반신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설주가 병상의 정민석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설주야, 미안하다. 너까지 고생시켜서. 정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설주가 태호의 유언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설주는 태호의 장례를 치른 후 시아버지를 모시고 이곳 항구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는 두 사람이 살기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정민석을 돌보는 것이 설주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잃었지만 시아버지는 설주에게 또 다른 가족이었습니다. 태호 씨, 제가 아버님 잘 모실게요. 약속할게요. 설주가 매일 밤 태호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설주의 긴 이야기가 끝나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민석은 휠체어에 앉은 채 며느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설주야. 정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설주도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간직해왔던 아픈 기억들을 모두 털어놓은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정민석이 휠체어를 돌려 설주에게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설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무 고생했구나. 정말 많이 고생했어. 정민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아니다, 설주야.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과거는 있는 법이다. 그리고 지금의 너를 보면 그런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 설주가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민석의 얼굴에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설주가 정민석의 손을 감싸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설주야,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그런 어려움을 혼자 견뎌내다니. 정민석이 설주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설주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태호 씨와 아버님이 계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널 의지하고 있는 걸. 정민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태호가 떠난 후에 아버님이 제게는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아버님 때문에 제가 살아갈 이유가 있었습니다. 설주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정민석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설주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정민석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항구마을의 평화로운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살랑이며 두 사람의 마음도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민석과 설주는 서로의 손을 잡고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밤 화려한 유흥가 건물 3층에 있는 탁준영의 사무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각종 사업체 인허가증과 지역 유지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탁준영은 50대 초반의 나이로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차가운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부하들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오후에 민석 슈퍼에서 당한 3명의 조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거북이 문신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탁준영이 담배를 피우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하나한테 3명이 다 당했다는 거야? 그 여자가 보통이 아닙니다. 금리 남자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탁준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이 새끼야. 탁준영이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탁준영의 오른팔인 도강수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도강수는
탁준영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실무진이었습니다. 형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도강수가 서류를 탁준영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탁준영이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김설주, 탈북자네. 남편은 죽었고 시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어. 네, 별다른 뒷배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강수가 보고했습니다. 탁준영이 일어나서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자신이 장악한 마을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민석 슈퍼 앞에 검은색 승용차 5대가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조직원들은 모두 15명 정도였습니다.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위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조직원들은 민석 슈퍼 주변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일부는 가게 앞에, 일부는 뒤쪽에, 일부는 양옆에 배치되어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탁준영이 마지막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금반지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탁준영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가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우리 애들이 실수한 것 같아서 사과하러 왔어요. 탁준영이 정중한 듯하지만 위협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설주는 시아버지 앞에 서서 탁준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사장님 실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탁준영이 계산대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월급도 많이 드리고 가게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편할 거예요. 설주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탁준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 동네는 제가 관리하거든요. 세무서, 보건소, 소방서 다 제 사람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신고하면 각종 법규 위반으로 영업정지 당할 수도 있어요. 도강수가 정민석의 휠체어 바퀴를 발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다치시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설주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시아버님께 손대지 마세요. 탁준영이 설주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설주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탁준영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거절하면 이 동네에서 장사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내일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가게를 나가며 차에 올라탔고 가게 안의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탁준영이 떠난 다음 날부터 민석 슈퍼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각종 공무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오전에는 세무서에서 탈세 의혹 조사를, 오후에는 보건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점검을, 저녁에는 소방서에서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복지사무소에서는 정민석의 복지급여 부정수급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모든 조사에서 공무원들은 억지스러운 이유를 대며 온갖 트집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문제 없다던 시설들이 갑자기 위험하다고 지적받았고 성실히 신고한 서류들도 의심스럽다며 재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이어진 각종 점검과 조사로 가게 운영이 정상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가게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아주머니들도 멀리서 가게를 보다가 돌아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탁준영의 보복이 두려워 누구도 민석 슈퍼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평소의 절반도 안 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평소 단골이었던 김순자 할머니가 가게 앞을 지나가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주야, 미안해. 김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설주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탁준영 쪽 사람들한테 경고받았대. 민석 슈퍼에 가지 말라고. 김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단골 손님들도 마찬가지야. 모두 무서워해. 김순자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평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석 슈퍼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습니다. 정육점 사장 박철민이 가게 앞을 지나다가 설주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주 씨, 탁준영한테 빌어요. 그래야 살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설주가 물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장사 못해요. 다들 알고 있어요. 박철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한두 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정민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설주야, 이러다가 정말 문 닫게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금방 나아질 거예요. 설주가 애써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설주도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매일 각종 공무원들의 괴롭힘이 계속되고 단골 손님들마저 등을 돌리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가게 매출을 정리하던 설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소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매출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정말 버티기 힘들 것 같아. 설주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민석이 휠체어를 돌려 설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설주야,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야? 정민석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악한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설주가 정민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는 거야? 정민석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주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나가고 있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전통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다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재하였고 서울에서 내려온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재하는 손에 든 수첩을 확인하며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첩에는 탁준영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과 증거 수집 장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민석 슈퍼 앞을 지나가다가 탁준영의 조직원 2명이 민석 슈퍼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재하는 즉시 그들이 탁준영 조직 소속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에서 연일 계속되는 단속을 목격했습니다. 다음 날 이재하는 더 자세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민석 슈퍼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오전에 또다시 공무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며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이재하가 근처 상인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슈퍼에 무슨 일이 있나요? 정육점 사장 박철민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요즘 계속 단속이 나오네요. 평소에도 이런 단속이 자주 있었나요? 이재하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박철민이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예전에는 그런 적 없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재하는 박철민의 반응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에 이재하는 민석 슈퍼로 직접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휠체어에 앉은 노인과 젊은 여성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설주가 고개를 들어 이재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손님이 오랜만이라 약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게 있으신가요? 설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재아가 음료수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이재아가 자연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단속이 자주 나오나 보네요. 설주와 정민석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설주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재아가 명함을 꺼내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설주가 명함을 받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님이요? 네. 서울에서 인권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재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민석이 휠체어에서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어떤 일로 이 마을에 오셨나요? 이재아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설주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아가 설주의 반응을 보며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혹시 탁준영이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나요? 이재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주와 정민석이 동시에 깜짝 놀라며 이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아세요? 정민석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재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역시 그 사람 짓이군요. 변호사님이 탁준영을 아세요? 설주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재아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거거든요. 설주와 정민석이 서로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설주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재아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설주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변호사님을 믿죠? 이재아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도 탁준영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이재아의 간절한 눈빛에서 설주는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셋은 창고에 둘러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거워지며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습니다. 5년 전에 탁준영 때문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정민석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재아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마을 어민회장이셨어요. 탁준영의 불법 조업을 고발하려고 하셨죠. 설주가 관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불법 조업이요? 이재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탁준영이 어민들 몰래 금지구역에서 조업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증거를 모으고 계셨죠. 정민석이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5년 전, 혹시 이정수 회장님 말씀이신가요? 이재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 성함을 기억해 주시는군요. 정민석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설마 그것도. 이재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고발 전날 밤에 의문의 사고를 당하셨죠. 설주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살인이라는 말씀이세요? 이재아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어 1년간 탁준영의 모든 불법 행위를 추적했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파일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공무원 매수, 불법 조업, 폭력 조직 운영. 증거들이 상당히 모였어요. 설주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 모든 걸. 이재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더 필요했어요. 탁준영 조직 내부의 증언이요. 정민석이 궁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부 증언이요? 이재아가 말했습니다. 조직원 중에 양심 선언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 내려온 겁니다. 이재아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사건을 보니 더 완벽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탁준영이 직접 공무원들을 매수해서 괴롭히는 현재 진행형 사건이니까요. 정민석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사건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이재아가 설명했습니다. 탁준영의 공무원 매수는 과거 일이라 증명하기 어려웠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재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함께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이재아가 마을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30대 중반으로 탁준영 조직의 전직 간부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신변 보장이 되는 거죠? 이재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직 간부가 녹음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장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시장, 구청장, 세무서장, 보건소장까지 모두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재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결정적 증거가 되겠군요. 전직 간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석 슈퍼 사건도 탁준영이 직접 지시한 일이에요. 공무원들에게 따로 돈을 줘서 괴롭히라고 했습니다. 이재아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증명할 수 있나요? 전직 간부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이 있어요. 탁준영이 직접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녹음 파일에서 탁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재아가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완성되었네요. 이재아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이재아가 혼잣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검찰청 앞에서 이재아가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5년간 기다려온 순간에 대한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청사 입구에서 그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검찰청 수사부에서 이재아가 담당 검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두꺼운 파일들을 책상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대형 사건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검사가 파일을 펼쳐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가 이재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분량이면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셨군요. 이재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탁준영과 그의 조직, 그리고 매수된 공무원들을 모두 고발합니다. 검사가 증거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공무원 매수 현장, 불법 조업 증거, 폭력 조직 운영. 이 정도면 바로 수사 착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탁준영의 사무실에 검찰 수사관들이 몰려왔습니다. 영장을 든 수사관이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탁준영이 나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영장이 있다고? 오인? 수사관들이 사무실을 뒤지며 컴퓨터와 서류들을 압수했습니다. 탁준영의 금고에서 현금 다발들과 거래 장부가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시간 조직원들의 집에서도 동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매수된 공무원들의 사무실도 예외 없이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하루아침에 탁준영의 모든 거점이 수사기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지역 조폭과 공무원 유착 의혹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석 슈퍼에서 설주와 정민석이 뉴스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정민석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설주야, 정말 이재아 변호사님이 해냈구나. 뉴스에서 탁준영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후 몇 달간 이어진 재판에서 이재아가 준비한 완벽한 증거들이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매수된 공무원들이 하나씩 자백했고 조직원들도 줄줄이 자수하며 탁준영의 범죄를 증언했습니다. 탁준영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압도적인 증거 앞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탁준영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었고 조직원들과 매수된 공무원들도 각각 형을 받았습니다. 법정 밖에서 이재아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해냈습니다. 설주와 정민석이 이재아에게 다가와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민석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마을의 평화가 돌아왔고 탁준영 조직은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탁준영 조직이 완전히 사라진 후 민석 슈퍼 앞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가 가게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설주야, 정말 대단했다. 용감하게 싸워줘서 고마워. 마을 이장이 찾아와 정민석과 설주에게 말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우리 마을이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가게로 몰려와 말했습니다. 설주 씨가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라면서요?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천사 같아요. 설주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과찬이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재아 변호사가 서울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가 설주와 정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요. 정민석이 이재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어느 평화로운 오후 마을 아이들이 가게 앞에서 설주와 함께 과자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설주 이모, 정말 나쁜 놈들 다 해치운 거예요? 짱 세다. 설주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는 마음이야. 저녁 무렵 설주와 정민석이 가게 문을 닫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민석이 말했습니다. 설주야, 우리가 이겨냈구나. 설주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민석이 설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호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설주가 정민석 옆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태호 씨가 저희를 보고 기뻐할 거예요. 두 사람이 집으로 향하며 석양이 지는 항구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설주가 정민석의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정민석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설주야, 함께라면 어떤 하루든 행복할 거야. 석양이 바다 너머로 사라지며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